이번 조기 대선 만들어지기까지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종편이나 공중파가 아니라 팟캐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 한국 현대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매회 청취자가 200만 명을 넘는 인기를 누렸었죠. 팟캐스트 EJ. 지난 2월 23일로 끝을 일단 냈는데요. 그 진행자 이동형 작가를 오늘 초대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동형입니다.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죠? 2012년 7월에 처음 시작했죠. 거의 만 5년, 4년 6개월 정도 했네요. 그때 어떤 의도로 이걸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경북 안동 출신이었는데 인터넷에 글을 연재했던 게 최고로 엮어져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전업 작가를 하려 서울 올라왔는데 두 번째 책이 신통치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참 나는 꼼수다 열풍이 불 때여서. 낙꼼수? 그렇죠. 그 방송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좀 건방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게 됐고 처음에 이 현대사를 가지고 또 정치를 엮어서 하는 계기는 우리 현대사가 좀 많이 뒤틀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알려주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주제는 현대사로 잡았던 것이죠. 유권자 투표 말하는 거 보니까 2012년도 대선이 있던 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해 대선에 영향을 좀 미쳐보자. 그렇죠. 네. 그 영향을 실제 미쳤어요? 저희가 7월에 시작했으니까 대선은 1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5개월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다운로드 수가 한 50회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죠. 12월 달쯤 됐을 때 100만 다운로드를 했었거든요. 꽤 많이 들으셨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제목을 EEJ라고 붙인 이유는 뭡니까? 같이 했던 친구가 지금 상지대 교수로 있는 이종우 박사인데 그러니까 두 명의 저도 이제 이씨고 두 명의 이씨가 또 한 명의 이씨를 제압한다 이런 뜻이어서 당시 MB 정권이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제목을 만들어 보자. 또 중의적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사를 어떤 식으로 다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현대사 파트는 거의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잘 배우지 않아요. 거의 끝 무렵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 또 시험에다 나오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현대사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과서처럼 그냥 EBS 수능처럼 이게 알려주면 재미없어서 누가 듣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대중들의 언어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저잣거리 언어를 가지고 비속어도 좀 쓰면서 재미있게 풀어보자. 그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얘기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동네의 어떤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형식 그런 방식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마 재미있게 듣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 되던가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그리고 장장 5년이면 50회라고 쳐도 250회 되는데 300회 가까이 했습니다. 300회. 그 현대사는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를 아주 세세한 사건까지 다 다룰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300회 가까이 하면서 왜 더 하지 않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난 2월 23일로 끝냈죠. 그중에 하나가 300회쯤 하다 보니까 더 할 게 없어요? 소재를 소위 말하는 섹시한 소재를 찾는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잡았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 이런 것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건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 독립, 해방, 그렇죠. 좌우 대립, 이승만, 박정희 그렇죠. 다 다뤘다고 봐야죠. DJYS까지 그럼요.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명박, 박근혜는 안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그건 왜요? YS까지라고 할까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대사를 하면서 거의 해보면.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 요즘 정치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반면교사가 없는 것 같아요. 했던 일을 또 잘못 또 저지르고. 한번 배우면은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옛날 얘기하고 지금 얼마나 맞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얘기는 좀 안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방송은 뭐였습니까?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귀에 들어오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박흥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흥숙? 네, 무등산 타잔이라고. 무등산 타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한 3명을 혼자서 살해한 어떻게 보면 살인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풀었는데 예상외로 500만이 넘게 들어서 그 편이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했죠. 본인이 가장 이게 좀 인상 깊었다라는 방송은 뭐였습니까?
저는 김재규 특집이. 김재규. 네. 박정희를 쏴 죽인. 네. 김재규. 그러니까 예. 그 처음부터 11월 당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이제 그 김재규 일생을 훑어보는 거였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방송이었었는데 예. 그동안 그 다른 여타 언론에서 못 다뤘던 것도 또 못 다룬 기록들도 저희가 찾아내서 방송을 했고 네. 과연 이 사람이 준비를 했었던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했었던가 정말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차지철에 대한 어떤 불신과 그런 것 때문에 사건을 저질렀을까 이런 거 다양한 면으로 분석했었는데 그 편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댓글도 정말 폭발했고 너무 반응도 좋아서 굉장히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동영 작가의 결론은 뭐예요? 김재규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진심이 있어서입니까? 차지철이 미워서입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반반.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중앙정보부장이었죠. 중앙정보부장은 민주주의를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예. 내가 모시는 사람, 그 사람 소위 말하는 주군이죠. 예. 그 사람 심경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였는데 그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서도 같은 것도 보면 민주주의라는 서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CIA 비밀 그룹 봐도 민주주의에 심취했던 중앙정보부장이다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본인 마음속에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최후 변론도 보고 그러면. 근데 그때 마침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또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팟캐스트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8,000개쯤 됩니다. 8,000개? 네. 와. 그 팟캐스트의 어떤 유형이랄까? 그러니까 정치 시사 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좀 좁혀가지고 좀 분석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8,000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주 방송이 업로드되고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것은 한 300여 개밖에 되질 않아요. 여기는 이제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또 탑 20 정도 안에 들어와야 광고 수입이 또 들어오는 거고. 사실 팟캐스트 제작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작가도 없고 PD도 없고 출연진이 알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높은 순위는 정치 시사 쪽으로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라든가 코미디라든가 다른 분야 음악이라든가 뒤쪽으로 이제 순위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제가 분석한 결과는 왜 정치 시사 팟캐스트만 이렇게 흥할까? 결국은 기존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종편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팟캐스트 정치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몰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의 언론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얘기를 해줄 때가 팟캐스트밖에 없다라고 해서 정치 시사 분야에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정치 시사가 상위 20등은 거의 다 차지하는데 그 상위 20등 다 좀 비교적 진보적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가 아니고 100% 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상파, 종편 이거랑 좀 비교해서 볼 때. 저는 그 이번 총선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종편 대 팟캐스트의 싸움이었고 전 팟캐스트 승리를 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종편 대 팟캐스트의 싸움이라고까지 말해요? 네. 그러니까 그 종편에서 어떤 의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면 팟캐스트에서 그것을 뭐 깨부수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해서 대결 구도가 좀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탑3 안에 들어가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평균 300, 400만 다운로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성적입니다. 본인만 듣는 게 아니고 이 논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사람들이 퍼날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제약이 없어요 방송에.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에도 일방적으로 야당의 어떤 나오는 의원 후보들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해줘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굉장히 보수 쪽에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반면에. 하긴 종편의 시청률 이런 걸 따져봐도 수백만 건 다운로드라면 그렇죠. 뭐 비슷비슷하게 볼 수 있다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충성도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EJ 방송의 그 총선 때 그 부산의 박재호 의원이 후보가 나왔었었는데 나오고 나서 본인도 살면서 이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요. 후원이 뭐 쏟아지고 뭐 사무실로 보약이 막 들어오고 방송 나가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다 이 듣는 사람들이 충동도가 높다 보니까 부산에 사는 친지들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 뽑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지형은 처음 봤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전국에서는 팟캐스트 영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제가 2014년 4월이죠. 그러니까 한 지금 2, 3년 전인데
그때 이 최태민 특집을 제 방송에서 했었어요. 그때 최태민 특집에 최태민, 정윤회, 최순실 지금 문제됐던 게 다 나옵니다. 김기춘. 예. 그런데 그때 지상파에서 다뤄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뒤늦게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팟캐스트가 이 소위 말하는 그 사회 지도층들한테 조금 편매당하고 무시당했던 게 아닌가. 네. 주류 언론들한테. 예. 그때 우리 방송했던 걸 조금 귀담아 들었다면 좀 더 빨리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네요. 2014년 3년 전인데. 그렇죠. 예. 네. 그때 좀 취재를 하니까 금방금방 다 나와요? 최태민, 네, 나왔습니다. 최순실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저희가 이상호 기자 또 주진우 기자도 한 번씩 모셔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 주진우 기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최순실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했던 자료하고 발로 뛰었던 취재 기자들 거 자료하고 합쳐지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났던 거죠. 결국은 방금 주류 언론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제 어디가 주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지상파, 종편 이런 데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렇죠. 드러낼 수 있는 건데 아예 관심이 없었거나 금기시했거나. 저는 그 직무유기라고 봐요. 직무유기. 언론이 가장 큰 역할은 권력 감시 아닙니까? 그 권력 감시를 제대로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권력 감시를 제대로 못하게 또 하죠. 정권이.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팟캐스트 가서 소위 말하는 독립 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네. 팟캐스트를 주로 듣는 청취층들을 분석해 보셨나요? 그 처음에는 젊은 층이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 저희한테 뭐 메일 오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누가 듣는지 세대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하긴 그렇죠. 근데 어디서 듣는지는 이제 파악이 되는데. 어디서 들어요? 그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물론 한국에서 한 90% 이상, 90% 정도 듣지만 외국에서도 유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저 이민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주로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들 많이. 거의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네. 팟캐스트 스마트폰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시장이 발전을 못했죠. 네. 자, 이번에 이 전문 인터뷰인 지승호 씨하고의 인터뷰를 쭉 묶어서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은 깨어난다. 네. 이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이 책을 내시게 된 또 계기는요? 결국은 제가 그 팟캐스트를 하면서 현대사를 했던 거는 현대사를 알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번에 이 책은 우리가 특히 젊은 층들 노년층보다 투표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게 굉장히 쿨한 건 줄 알거든요. 나 뭐 관심 없어. 다 똑같은 사람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증인 거고. 그렇죠. 정치 무관심인데 그것도 그 군사 정부에서 만들어낸 의도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그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정치를 멀리 하는 게 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는 우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지작가와 같이 이제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여기서 괴물은 깨어난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이 뭐예요? 뭐 이번 국정농단 사태도 그랬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2012년도에 제대로 투표를 했다면은 과연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까?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안 갖고 투표 참여도 안 하고 하니까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네. 지금 그래도 2017년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층이 이번 대선에는 나 꼭 투표하겠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 그것이 지난 총선에 조금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총선 투표율이 거의 뭐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50% 60%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난 총선 때는 다른 총선 때보다 훨씬 많이 젊은 층이 투표를 했고 그 결과가 아마 또 야권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번 대선도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전 대선처럼 한겨울에 치러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5월 따뜻할 때 치러지기 때문에 조금 투표장으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안희정의 딜레마, 문재인의 딜레마, 뭐 박원순의 결정적 실수 지금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딜레마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재수생이고 재수생이고 노무현의 자산 이런 거 다 물려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을 지키려고 하는 극렬 소위 팬층이 두텁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문재인은 여기까지 올 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서 그 극렬 지지층이 과연 100% 문재인한테 도움이 될까? 그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왜 언론에서 여론조사하면 오자구도니 뭐 양강구도니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뛰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재명 지지자, 안희정 지지자가 사실은 경선 과정에 상처를 좀 입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게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가하면 그런 게 가장 좀 딜레마가 아닌가. 열성적 지지층이 오히려 그렇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네, 가능성. 요즘 이제 정치권에 많이 회자되는 게 그 문자 폭탄 아닙니까? 그런 게 오히려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딜레마라고 제가 표현한 건데 제가 사실 뭐 이게 서술을 하는 작가 입장이지만은 또 뭐 정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글만 써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평론을 좀 해요. 정치평론을 하다 보니까 그 챕터에 그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오자이면서 양강구도로 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세요? 제가 그 책을 2월 달에 인터뷰했거든요. 올 2월 달에. 근데 저는 그 책이 양강구도가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금의 다자구도로 흘러가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민주당 반문재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강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만들어가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유기적으로 섞여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쪽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전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그럼 결국은 다자구도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다자 속에서의 양강은 갈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계속해서 나올 텐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일주일. 그때까지 아마 그렇게 갈 텐데 실질적으로 투표는 결국 다자구도 쪽으로 결론이 나지 싶어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죠. 여전히 높다. 현재 상태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 어떤 비약적인 성장이 역전시킬 가능성은 아무래도 부족하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은 안철수 후보를 좋아해서 찍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문재인이 싫어서 옮겨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은 적극 투표층은 아니에요. 결국은 투표장에 많이 가서 찍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이쪽 사람을 찍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론조사가 오면 안철수가 좋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을 하는데 정말 가겠느냐.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뭐 현대사를 다루는 부분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해서 이제 그만두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사실 5년 전 2012년에 이걸 만드실 때도 사람들이 좀 현대사를 알면 제대로 투표할 것 같아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작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2017년 12월까지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지금 5년 동안 한 건데 빨리 한 거는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빨리 저희가 종영을 한 거고 우리가 마지막에 사실은 논란이 좀 방송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나 안희정 후보를 자극하지 않는 게 경선 이후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문재인 그 지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좀 참음을 강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문 후보 측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하나 업로드 할 때마다 그 야권 진영에 있던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형상이 일어나서 이게 과연 내가 적은 것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감 여기서 접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생각해서 접었은 거죠. EJ 시즌2는 안 합니까?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일단은 너무 지쳤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스텝이 없어요. 작가도 없고 뭐 스크립터도 없고 PD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조사하고 제가 원고 쓰고 다음날 제가 편집하고 녹음하고 일주일에 한 3일을 뺏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해서 뭐 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요? 근데 지금 제가 EJ를 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팟캐스트 한 3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 3개를 다운로드를 다 합쳐도 EJ한테 안 됩니다. 그만큼 EJ가 영향이 근데 그 다른 팟캐스트에는 그냥 출연하는 거죠? 직접 제작은 아니죠. 그것도 제작합니다. 제작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책도 신경 좀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건 주제가 뭡니까? 그건 현대사 뭐 이런 딱딱 뭐 하나는 젊은
친구들이랑 그 젊은 세대가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는 거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그 민주당에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데 저한테 제작을 맡겨서 제가 하고 네.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조금 논란이 됐던 손혜원 의원의 어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사실 제가 만든 방송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예. 그 정청래 의원, 손혜원 저하고 이렇게 지금 3개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가 주류 언론인지 한번 물어봐야 한다. 팟캐스트도 분명한 언론으로서 실제 선거 투표 결과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도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EJ의 진행자였던 이동형 작가였습니다.